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후 친정엄마와 합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자 셋, 그것도 3대 모녀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 엄마 얼굴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엄마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혼해 홀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빠는 어렸던 제 기억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엄마 속을 허구한 날 새까맣게 태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고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얼씨구나 잘됐다 하듯 저라는 혹까지 붙여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으로 그게 아빠가 순순하게 이혼해주는 조건이었대요. 당시 저희 엄마는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줘야 하는데 아빠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더럽고 치사해서 돈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냥 없으면 말지 그런 심정으로 저에게 외가인 당신 친정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워낙 옛날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많을 때라 외할머니는 매정하게도 이혼하고 돌아온 당신 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집 갔으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야. 어디 이혼을 해서 친정으로 새끼 데리고 기어와. 나는 너 못 받아줘.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너는 출가 외인이야. 나한테는 남이라고. 그러니까 네 서방 찾아가서 이혼 다시 모르고 코 박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안 가고 뭐해? 빨리 정서방한테 가서 받아달라고 빌어.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과 딸을 철저히 차별하고 시집 보낸 딸은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며 선을 그으셨는데 엄마는 외할머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외갓집을 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전박대도 모자라 저런 모진 말까지 들었으니 그 상처가 어마어마했고 어렸던 저는 그날 엄마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엄마의 바로 위인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딱 하루만 신세를 지고 이모가 빌려준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가 아주 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렸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명 상에 차려진 밥이나 제가 쓸 용돈을 보면 엄마가 집에 다녀간 것은 맞는데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건지 어렸던 저는 늘 엄마 걱정을 하고 살아야만 했네요. 그리고 그런 독한 마음으로 버틴 엄마는 보험을 팔며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매달 보험멍은 늘 저희 엄마 차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못할 때라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대신 돈이랑 우리 딸은 무섭지. 돈 없어서 우리 딸 굶기고 공부 못 시킬까 무섭고 우리 딸이 엄마 마음 몰라주고 엇나갈까 무섭고 엄마는 그거 2개 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렸지만 철이 빨리 들어 그런지 엄마 마음이 훤히 다 보였어요. 그래서 사춘기 방황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일하며 나름 모범생으로 살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공부도 잘해서 고생하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군요.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일하느라 제 공부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그건 당신 탓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 것에는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하겠니?
우리 딸은 우리 딸이 잘하는 걸 찾으면 돼.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항상 저한테 괜찮다고 해줬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전부 공부 못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공부 잔소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저희 엄마를 부러워하며 저한테도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좋진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잘해서 괜찮다는 말이 아닌 잘했다, 우리 딸 최고다, 그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아도 엉덩이 힘으로 무식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런 무식한 방법이 아주 틀리진 않았는지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는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은 엄마와 외식도 하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비록 외식 후 엄마는 고객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급히 가셨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기에 서운하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 역시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저희 엄마 소원대로 책상 앞에서 컴퓨터 두드리며 편한 일을 하고 싶었죠. 대학 졸업 후 눈높이를 조금 낮춰 대기업은 포기하고 꽤 이름난 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니 제 전략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에 입사한 저는 월급을 받으며 사회인이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왕이면 비슷한 일을 하는 남자면 좋은데 남편은 일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남편과 제 첫 만남은 딱 그 정도였어요. 누가 먼저 홀딱 반해서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 가까워졌는데요. 기대가 없는 상대여서 그런 건지 어느덧 제 마음속에 남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더러 많이 외롭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속상해했는데 저런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면 제 친구처럼 마누라 속을 뒤집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벌어 저를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킨 저희 엄마를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좋았어요. 저 역시 뭐든 열심히 하는 엄마를 많이 좋아했고 한편으로는 존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엄마처럼 열심히 일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그래서 일도 참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20대 후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엄마가 한 번 더 생기게 되었는데요. 툭 까놓고 제 엄마가 아닌 남편의 엄마는 제가 아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어요.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시아버님 제 남편까지도 당신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당신 아들은 물론이고 시아버님까지 저를 좋아하시는 통에 저는 빼박으로 시어머니 눈밖에 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죠. 그래도 당신 아들이 죽기 살기로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천하의 시어머니도 아들을 말릴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면전에서 보게 된 시어머니는 또다시 시기 질투가 폭발하는 듯 보였는데 전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나이는 먹어도 철이 안 들었대. 돈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니까 엄마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못 살겠으면 멀리 떨어져 살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 소리가 무슨 말인가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상견례 때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어요. 분명히 한참 어린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나이만 먹었는지 정신연령이 저보다 어렸거든요. 왜 어린애들이 대놓고 샘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악쓰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랬어요. 게다가 시아버님은 공무원이라 무슨 나란히 하는 집 사모님 행세는 다 하고 사셨는데 남편의 외할아버지 말씀처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다르게 편하게 살 팔자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다고 중매로 만났다는 시부모님은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일단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많이 무시하셨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워낙에 사리분별을 못하시니 애 혼내듯 시어머니한테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뿔이 나셨는데 나이는 어디로 드셨나. 제가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건 좋다고 해야 하나 나쁘다고 해야 하나 살짝 헷갈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30년 가까이 시아버님과 살아서도 시아버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당신 욕심대로 세상의 모든 관심을 혼자 다 받아야 직성이 풀리셨죠. 그런데요,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절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제가 모자라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고 그저 시아버님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사랑에 눈이 멀어 거기까진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주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늘 바쁜 친정엄마의 부재로 저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외로웠고 남편과 만나면서 그런 외로움이 더 많이 채워졌는데 자상하고 저보다 더 세심한 남편에게 저는 정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일식집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저한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내가 결혼만 하면 평생 자기 맛있는 것만 만들어줄게. 자기는 주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가겠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글쎄 시부모님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에서 부부싸움 비슷하게 투닥거리셨는데 그 이유가 저와 저희 엄마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아버님의 배려심과 자상함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 없이 혼자 참석한 저희 엄마를 시아버님이 배려해 주신 게 시어머니 눈에는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해 주셨던 시아버님을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하시며 저와 저희 엄마를 한꺼번에 깎아내리셨어요. 그나저나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던데 우리 사이는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듣자 하니 사별이 아니고 이혼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남편분과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말이야? 조용히 못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경우가 없다고? 내가? 내가 뭐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시야말로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둘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혹여라도 뒤늦게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 그리고 애들도 이혼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지. 당신 제정신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할까봐 걱정을 해? 사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닙니다. 걱정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부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다희 아빠랑 헤어지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살거든요. 이제 와서 나타날 일 절대 없으니 마음 놓으세요. 아이고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그래도 다희 아빠잖아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자식 찾아올 수도 있죠.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애당초 아빠 노릇한 게 없는 인간인데 제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이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애들 결혼시키기 위한 좋은 자리잖아요. 사부인이 걱정하는 일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없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야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 뭐해?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사부인, 이 사람이 가끔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무슨 죄 졌어? 뭘 자꾸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를 해달래? 상견례는 이런 거 저런 거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는 자리야. 애들 결혼하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왜 자꾸 나만 사돈 앞에서 까내려? 당신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좋은 자리에 나와서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그나저나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보호망이시라면서요? 네? 아유, 왕은 무슨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저는 우리 딸 잘 키울 욕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없이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성에 차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부가 있을까요? 차고 넘치게 너무 감사하기만 한걸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저희 아들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족이니 우리 자주 봐요. 어머머, 무슨 사돈지간끼리끼리 자주 봐. 당신 진짜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건데? 죄송했다가 감사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네.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것 같잖아. 저기 사돈,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는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에 장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자식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들이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건데 이거 하나만 꼭 알아주세요. 이 사람은 다혜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부족한 며느리짜리입니다. 저도 희망사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노력하며 잘 지낼 테니 우리 아들 잘 좀 대해주세요. 요즘은 사회가 백년손님이 아니라 처가 머슴이라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사부인도 참.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머슴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인이 솔직한 분이라고 하시니 저도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역시도 형우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저도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이왕이면 우리 딸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좋아 죽겠다고 하고 또 내 사위라고 생각하지 이젠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부인도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력해야죠. 그래야 애들도 양가 눈치 안 보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 거고요. 그날 저는 새삼스럽게 저희 엄마의 언변에 깜짝 놀랐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기분 나쁘라고 시비를 건걸 텐데 그 말을 저렇게 멋지게 받아치다니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발로 되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얼굴만 시뻘개져서 냉수만 들이켰고 시아버님은 역시 보호망이라고 하시다니 말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다혜가 엄마를 닮아서 똑부러지나 보네요. 허허 라며 연신 웃기만 하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은 더 울그락불그락해지셨어요. 그리고 걱정한 대로 그날 댁으로 돌아가셔서 대판 싸우셨다고 남편한테서 들었는데요. 자기 마누라 개망신 시켜놓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신났냐고 그렇게 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보통은 저런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어? 자기가 자기 발짝 꼬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바락바락 하셔도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일단 시아버님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셨고 그때는 남편이 저리도 우유부단한 놈인지 미처 몰랐는데요. 일단 저는 제 성격 믿고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애당초 시어머니랑 잘 지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이라는 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도 아셨는지 자기한테 꺾이지 않고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하는 저를 참 싫어하셨는데요. 그렇게 제 길을 꺾으려 하시더라고요. 너는 휴일이라고 남편도 안 도와주고 집에서 퍼져 쉬고 있냐?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너 당장 네 남편 가게로 튀어오지 못해. 남 가게도 아니고 남편이 개업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마누라가 쉴 때라도 나와서 거들어야지. 너는 주말이면 회사 안 가지만 우리 아들은 언제 쉬니? 어머니, 가게 오셨어요? 저 원래 주말에 가게 가서 돕는데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쉬고 있거든요. 하필 오늘 오셨네요. 제가 가서 일할 때는 오시지도 않더니. 뭐야? 너 말에 뼈가 있다? 그래서 꼴랑 감기 걸렸다고 안 온다고? 꼴랑 감기가 아니고 저 정말 많이 아파요.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내 아들이 아주 지 든든한 방패야. 그럼 지금 말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운전만 하러 나와라. 네? 운전이요?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우리 아들 가게로 불렀어. 원래는 술까지 마실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들 하자고 하네? 대리 부르면 그것도 돈이잖아. 네가 나와서 내 차 운전 좀 해다오. 어머니,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요? 저 약 먹어서 운전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약이 독한지 핑핑 도는데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약도 먹었겠다 좀 자려고 했는데 그래야 빨리 털고 그이 가게 가서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냥 대리 부르세요. 여차하시면 그이한테 대리비 달라고 하시고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아주 시어머니랑 맘먹자는 거지? 너 내가 주시하고 있다. 조심해. 아마 전날은 친구분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뿔이 나셨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겠죠. 제가 뭐 거짓말로 아픈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한 3일 전부터 으슬으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금요일 밤부터는 꼬박 알아놓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오늘은 쉬어. 가게 나와도 도움도 안 되겠다. 라며 저더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니. 저를 걱정하는 건지 가게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 시작한 가게라 그런지 남편은 가게 오픈 이후 신경이 많이 날카로웠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한테도 많이 소홀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오죽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까 하며 애써 이해해 주려 노력했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일과 남편의 일을 구분지어 생각했는데 남편은 자기 가게 아니라 우리 가게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게를 저는 신경을 쓰려 하지 않았으니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가는 듯 했는데요. 처음엔 자리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손님이 많이 몰리니 주말에는 나가 가게 일을 도왔는데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저도 병이 난 거였어요. 막말로 남편이 가게를 오픈하고 난 뒤로 저는 쉬는 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직장 가서 일하는 건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니 별로 힘들지 않다고 치부했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조직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딴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남편이라 그러나 보다 이해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왜 나만 계속 이해를 해줘야 하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즈음 임신까지 했는데요. 기쁜 일인 건 맞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저만 죽어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뻐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에 비해 저는 육아까지 추가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픈하고 1년 뒤 남편의 가게는 매출이 뚝 떨어져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식구도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없었는데요. 그땐 친정엄마가 남편 몰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입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일회성도 아니고 매달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혼자 있는 당신은 돈 쓸 일도 없다며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장모가 도와주는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저 제가 어디서 비상금이라도 잔뜩 꼽을 쳐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돈은 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주 당연하게 여보, 나 30만 원만 줘 라고 하는 거 있죠.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그 돈을 주게요. 그러니 저희는 그때부터 자주 싸웠어요. 아무리 애틋한 견우직녀도 돈 문제 앞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된 남편은 모질이의 효자가 되었죠. 아무리 능력 없는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 지켜 세워주니까 남편은 자기 엄마라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했고 허구한 날 친구들 끌고 와 몇십만 원씩 음식을 먹고 가도 그 돈을 달라고도 못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외로움이고 나발이고 축구 공 차듯 뻥 하고 힘껏 차버릴걸. 그제야 저는 제 손으로 정성스럽게 제 무덤을 팠다는 걸 알았는데요. 정말이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네요. 제 딸한테는 이혼 가정 어쩌고 하는 꼬리표는 달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는 제 할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고야 말았는데요. 전에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참으면 네 딸도 커서 참고 산다. 그게 딸이야. 네 시어머니가 너 상견례 때 그랬지?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나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내 속을 뒤집는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니까 닮았겠지. 근데 봐봐, 좋은 것만 닮았잖아. 네 딸도 그렇게 키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딸 가진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당부를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정말 이대로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남편의 가게가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가게 정리해. 장사해도 손해라면서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왜 하긴 죽지 못하니까 하는 거지. 장사해도 손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 근데 이거 접으면 뭐 남아? 빚잔치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빈손 되는 거라고. 아니지. 가게 낸다고 지금 빚만 남는 거지? 그렇다고 더 가면 낭떠러지 빚더미에 올라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게를 못 접는다고? 직원 월급도 못 줘서 혼자 하잖아. 신경 꺼. 언제는 우리 가게 아니고 내 가게라며. 내 가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애나 키워. 하유, 애는 뭐 거저 키워? 남편이 돈을 안 갖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자기 비상금 있잖아. 왜? 이제 비상금 다 떨어지고 없냐? 비상금 같은 소리 하네. 그거 비상금 아니거든? 나는 애당초 비상금에 빗자도 꺼낸 적이 없어. 그럼 그 돈은 뭔데? 혹시 어디서 훔쳤어? 훔쳤다. 우리 엄마 통장에서 훔쳤어. 진짜 장모한테 부끄러운 줄 좀 알고 살아라. 아니면 당신만 좋다는 어머니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해. 왜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나는 뭐 알고 썼냐? 장모님은 돈도 많아. 아직도 보험이 잘 되나 보지? 그럼 이참에 푼돈 말고 목돈이라도 좀 달라고 해봐. 하나뿐인 딸인데 혹시 알아? 해줄지. 미쳤네. 그 입 안 닫아? 학교 다닐 때 염치라는 건 안 배웠냐?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나도 대학 나왔거든.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해. 서방 같은 소리 하네. 서방 대접 받고 싶거든 서방 노릇을 해. 아니 그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애비 노릇이라도 해 좀. 저희는 남편의 가게가 되지 않아 한가한 만큼 둘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 이상은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살지? 확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진 정이 아주 조금은 남았는지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죠. 다들 어렵다는데 내 남편만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남편이 제대로 망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래도 가지 않더군요. 정말 보증금 다 까고 빚더미에 올라 장사를 접게 되었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왜 마누라 말 안 듣고 고집부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지가 모자라면 현명한 마누라 뒀다 뭐해. 유진이 엄마가 진작에 접으라고 했다며? 당신은 왜 우리 아들 말은 안 듣고 며느리 말만 들어? 얘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당신 누구 아빠야? 팔은 안으로 굽는데 왜 당신 팔만 밖으로 굽어? 감싸고 돌 걸 돌아. 아휴, 아무튼 나는 도와줄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수습해. 왜 사고는 네가 쳐놓고 남더러 책임져 달래? 아빠는 남이 아니잖아. 나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서 여태 도와달라는 말도 못했는데 좀 도와줘. 너 후자금 뭐 그런 거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 막말로 내가 장남인데 엄마 아빠 노후는 내가 책임지지.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지랄하네. 네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나는 싫다. 그래. 니네 엄마나 데리고 가서 좀 책임져라. 왜 갑자기 거기에 나를 찍어 붙여? 노후는 뭐 새장가 가게? 그래. 중매로 콧깨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쟤 망하는데 당신이 일조했잖아. 오만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기분 내고 며느리 흉보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려. 웃겨. 다들 와서 좋다고 처먹을 때는 언제고 우리 아들 조금 힘들어졌다고 곳에 그 주둥이를 놀리고 사나? 내가 뭐라고 했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지? 이 집에서 야무진 건 우리 며느리 하나야. 또 시작이다. 아주 며느리가 좋아 죽지? 왜? 며느리가 당신 첫사랑이랑 닮았니?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어. 왜 그렇게 챙겨? 왜 그렇게 예뻐해? 아니다. 제 엄마한테도 그랬지? 뭐야? 왜 그래? 뭔 개소리야? 왜 사람 이상한 놈 만들어?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다 좋아해. 여태 나랑 살아놓고도 아직도 그걸 몰라.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당신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 괜히 까내리는 거지. 지금 생각해도 참 골이 아픈 집구석이었어요. 그나마 정상은 시아버님 한 분이셨는데 남편은 왜 하필 시어머니를 닮았는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님은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복직을 했고 남편은 막노동에 오토바이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며 빚을 갚았어요. 남편이 버는 건 남편 빚 갚고 제가 버는 건 생활비를 했죠. 사실 그렇게만 살면 풍족하진 않지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폐업한 후부터 남편은 힘든지 살이 쭉쭉 빠졌는데 시어머니가 애가 닳더라고요. 당신 아들만 죽어난다고 저더러 직장 있으니까 대출받아 빚 갚으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셨어요. 너는 네 남편 저렇게 힘들어도 괜찮냐? 제가 뭐 도박을 했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가게 하다가 생긴 빚인데 네가 좀 대출받아서 갚아줘도 되지. 왜 야박하게 선을 긋냐? 선 그어야 살죠. 아님 뭐 같이 죽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벌어서 저희 식구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유진 아빠가 버는 건 자기 빚 갚는 건데 딱히 하실 거면 저를 딱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가 뭐가 딱해? 너는 여름이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이면 히터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잖아. 아, 진짜 너는 처음 볼 때부터 정이 안 가더니 끝까지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결혼 못하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게요. 왜 안 말리셨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러고 안 살잖아요. 좀 열심히 하시지. 너 그 입 안 닫아? 어떻게 된 게 그 주둥이는 연신 사람 복장을 뒤집냐? 네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치든? 네, 할 말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하고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제 딸이 저 닮는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요. 제가 여기서 죄 없이 어머니한테 지면 저희 유진이도 그런 것만 배우면 어떡해요. 저는 그 꼴은 절대 못 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혈압이 오른다며 잘못했다는 소리 할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 편하게 연락도 안 드리고 살았는데요. 단 2년 정도 남편이 고생하며 돈을 버니 빚도 어느 정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살 거면 몰라도 옆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빚은 다 갚았으니
자기 책임은 다 했고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막노동을 하라고 하긴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할 줄 아는 건 음식밖에 없으니 제일 좋은 건 일식당에 취직을 하는 건데 나이도 있고 칼을 오래 놓기도 했고 남편을 쓰겠다는 가게는 애석하게도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계속 자신감을 잃어갔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지니 일도 나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집안에 굴을 파고 있으니 딸아이도 아빠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어린 게 아빠 눈치를 보는데 꼭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젠 정말 우리 가게를 찾아보자 남편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 일식당을 차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대신 이번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하니 레시피 연구도 좀 하고 일식이 신선한 재료가 생명이다 보니 공급처도 신경 써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신나서 제 말이면 무조건 다 한다고 충성충성 했더랬죠. 그때는 집안 살림도 어찌나 척척 잘만 도와주던지 순간이었지만 제 팔자가 피는 것만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거꾸로 속에서 부하가 치민다고 하셨어요.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굽실거리는 꼴을 보려니 목구멍에 밥이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아들 집에서만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저더러 다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제가 아니었죠. 막말로 그 가게를 누구 돈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게 보증금이며 임대료도 제 선에서 가장 저렴하게 건물주를 구워 삶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은 저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젠 정말 우리 가게가 잘 돼야 하니 가게에만 집중했는데요. 다행히 한 두어 달 미치고 고생을 좀 했지만 가게는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식재료가 신선하고 음식이 맛있는데 가격도 좋으니 사실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었는데 오픈런을 한다고 출근 전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웨이팅을 하는데 불청객 집단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계모임 사람들이었죠. 뻔히 기다리는 사람들 말고 테이블 다 찬 거 봤으면서도 자기들 자리 내놓으라고 저희 직원을 잡고 계셨어요. 내가 여기 사장 엄마라고. 사장 엄마가 왔는데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줄을 서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원래 고급 레스토랑은 VIP석은 남겨놓는 거야. 저기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은 그런 거 없다고 하셨어요. 매일 줄 서는 분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약도 잡지 말고 무조건 선착순으로 손님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뭐야?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아니, 여 사장님요. 어머,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 여 사장이 어딨어? 사장 사모겠지. 사장 사모가 사장보다 높나?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저는 사장 사모도 아니지만 사장 엄마라도 이건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보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구설수 오르게 하고 싶으세요? 저희 이번에 망하면 쪽박이에요. 야, 너 지금 여기 사람들 안 보여? 나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기는 못 살려줄 망정 창피를 주냐? 그러게 제가 지난번부터 안 된다고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저희 이제 조금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도와주셔야지. 왜 자꾸 깽판을 치시냐고요? 뭐? 깽판? 너 정말?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지? 그래, 너 잠깐 이리 따라 나와 봐. 시어머니는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식하는 듯 저더러 가게 뒤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꿀릴 것이 없었기에 그 뒤를 따랐는데 고부가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자기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는데 이게 미쳤나 싶더군요. 꼬라지를 보니 돈 100만 원 거덜내고 가실 것 같은데 그럼 그 돈은 누가 메꾸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이 자기가 사장이니까 사장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살려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넘어 제 것까지 탐을 내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한 대 올려 붙이시더니 그러셨어요. 야, 내가 정말 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더는 못 봐주겠다. 내 아들이랑 갈라서 이제 우리 아들 너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거고 너보다 어리고 잘난 여자 만나 새장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만 꺼지라고. 너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나 네 시아버지랑 헤어지게 생겼다. 맨날 너랑 나랑 비교하는데 사람이 짜증나서 살 수가 있니?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들 앞에서 꺼져. 네 새끼도 데리고 같이 꺼져. 당장 내 아들 가게에서도 꺼지라고. 이렇게 악에 바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저를 붙잡아도 될까 말까인데 꺼지라고 하다니 이 사람들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왔나 싶었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 재차 확인하니 후회는 개뿔? 내가 왜 후회를 하니? 너만 나가면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서 살 것 같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갈라서. 이렇게 친히 시어머니는 당신의 뜻을 확고히 하셨는데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 들으시라고 아주 큰 소리로 통화를 했죠. 스피커폰으로요. 엄마, 나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더러 정서방이랑 헤어지라고 하네. 내가 너무 싫대. 그래서 우리 유진이도 데리고 꺼지래. 그러니까 엄마, 우리 가게 당장 빼. 정서방은 그 잘난 자존심에 장목건물에 거의 공짜로 가게 오픈한 것도 자기 엄마한테 말 안 했나 봐. 나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혼하고 엄마처럼 우리 딸 열심히 키울래. 그게 훨씬 낫겠어. 뭐야? 그 인간들이 진짜 너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주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지. 내가 그 가게 빼주려고 얼마를 손해봤는데 내가 사위 이뻐서 그 자리 가게를 줬나? 내 딸 살라고 해줬지. 알겠다. 당장 그놈의 가게부터 빼야지. 너 미련 갖지 말고 당장 나와. 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가게가, 아니 이 건물이 사부인 거였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 없었잖아. 네 엄마 언제 건물 샀니? 아니 어떻게 건물을 사? 보험 팔아서 건물을 샀다고? 보험도 팔고 열심히 재테크도 하시고 그래서 재작년에 이 건물 사셨어요. 원래는 이 1층 고깃집 들어오는 거였는데 저희 엄마가 위약금 세게 물어주고 저희 가게 내주신 거거든요. 유진 아빠가 그런 말은 일절 안 했죠. 싫은 말도 못하지만 자기 자존심에 남한테 꿀리는 말도 못하는 모질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재퇴직금 올인한 거고 저희 엄마가 보증금의 월세까지 완전 대폭 할인해 주셔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째요? 헤어지라고 하셨고 저도 더 살 마음 없고 이제 네 거 내 거 제대로 갈라서 이혼할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꺼질 사람은 제가 아니거든요. 아주머니가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어차피 저희 주방에 직원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설마 이런 일 생길까봐 제가 비싸도 일식 셰프들 데리고 왔거든요. 뭐라고? 아니 나는... 시어머니는 아까까지만 해도 소리 지르며 잘만 떠들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을 몰라 하셨는데 남편이 불안했는지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쩔쩔매는 자기 엄마를 보고 저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저한테 몰아붙이고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고는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좌절했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 안 하면 소송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쥐뿔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제가 없으면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이혼이 임박인데 벌이도 없는 자기 엄마랑 뭐 어쩌고 살게요? 그러니 죽자 살자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저를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빠꾸가 없는 저희 엄마 성격상 가게부터 정리시켰는데요.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제대로 보증금이랑 월세 내놓으라고 하니 지가 사장이라고 뻐길 때는 언제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내니 남편은 알겠다고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방 얻어 살라고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장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남편이 죽어도 다시 하기 싫다던 막노동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저를 찾아와 빌고 또 시어머니 역시 부빌 때는 저밖에 없어 미안하다 사정사정 했는데 기가 막혔네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귀신에 씌었나 봐. 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애가 또 어딨다고. 너한테 할 말 없다. 정말 미안해. 네가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내가 너한테 안 그러마. 정말이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없지 않니? 다 부족한 나 때문이지. 내가 니들 앞에 안 나타날게. 죽은 듯 살게. 그러면 되잖니. 아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도 가서 빌게. 사실은 부러워서 그랬어. 쥐뿔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돌도 잘 보고 당당하니까 배알이 꼬여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연신 안 나오는 눈물을 쥐어짜며 사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한번 결심한 일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 한번 정하면 무르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라고 사정 봐서 애 양육비는 천천히 받겠다고 했는데요.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건 그대로 줬어요. 그래야 그 인간도 저한테 따지고 말고 할 빌미가 없죠. 어차피 그래봤자 남편이 들고 온 건 별로 없어서 아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뜯어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대신 연락하지 말라고 약속도 야무지게 받았는데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해방을 맞은 독립군의 심정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이혼할 당시 앞으로가 막막했다고 했지만 저는 든든한 엄마라는 뒷배가 있으니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애써 참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마침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저에게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는 감사한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리하여 지금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장사도 나쁠 건 없었지만 뭐니 해도 하던 일이 최고더라고요.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전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매일 출근하면 행복했어요. 마치 대학 졸업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설레임과도 비슷했는데 언젠가 회사가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나보니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요. 그리하여 지금은 신나게 일하고 또 엄마와 저희 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남들은 팔자 센 이혼한 모녀가 산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엄마와도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으니 어릴 때 한이 풀리는 것 같고 저보다 저희 딸을 더 잘 챙겨주는 엄마가 있어 너무 든든하기만 한데요. 남편과 살 때를 비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게 차원이 달라요. 매일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밤마다 엄마와 TV 드라마도 보고 수다도 떨고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저희 엄마는 똘똘한 건물 덕에 이젠 달리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덕을 이젠 제가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그저 저희 엄마는 건강하기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는 못해본 거 전부 다 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갈 거예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 사실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엄마 팔자를 닮아 이렇게 호강하고 산다고요. 반면 전 남편은 누굴 닮았는지 고생만 옴팡지게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저라는 복덩이를 놓친 걸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사연이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남편이 개업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다 이혼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요.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했어요. 무려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했죠. 저는 이제껏 저와 남편이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한 사이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4년간의 펠로우, 그리고 개인 병원 개업까지 그 힘든 시기를 전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솔직히 지켜본 수준이 아니라 헌신했어요.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제가 헌신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개업 날짜를 잡은 뒤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에게 헌신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다며 화를 냈지만 결국엔 웃으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제 복수에 남편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제 복수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음악이 흐르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매 순간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함께였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리듬의 대중가요가 흐르고 그 가요를 부모님이 앞좌석에서 흥얼거리는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항상 가까이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배운 전문가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음악을 배운 분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모니카, 통기타와 같이 여러 악기를 독학할 만큼 음악을 사랑하세요. 게다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반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빠에게 지지 않아요. 엄마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음반 매장을 방앗간처럼 매일 드나들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특히 엄마는 음악을 편식하지 않죠. 클래식이든 대중가요든 락이든 팝이든 모든 장르를 좋아하는 음악소녀예요. 그런 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는 통기타 동아리예요. 아빠는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엄마는 한 번 더 악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가입해 만나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의 둘도 없는 통기타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엄마는 통기타를 잘 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아빠 덕분에 그때 무척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숨에 사랑을 키웠고 결혼을 했고 어렵게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준비했는데 쉽사리 챙기지 않았어요.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면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통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행운처럼 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은 저를 무척 귀하게 키웠어요. 어렵게 온 아이인 만큼 모든 정성을 쏟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딱 한 가지를 바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음악을 우리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래요. 음악은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아무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면 친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숙하면 정이 드니까. 오늘은 이 음악 어때요? 그렇게 부모님은 저에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삶의 일부가 되었죠.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든 음악을 찾았고 떠올렸어요. 음악과 함께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피아노는 저에게 아주 만만한 놀이였어요. 저희 집에는 늘 악기방이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옷방은 없어도 악기방은 늘 있었죠. 거기엔 아빠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몇 개의 악기들이 있었어요. 하모니카, 통기타 3개, 피아노, 그리고 턴테이블이 있었죠. 그 중에서 피아노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할 수 있는 쉬운 놀이였어요. 그냥 건반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접했고 나중엔 꿈이 생겼어요. 아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런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거야. 피아니스트? 그럼 나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정말? 피아노가 좋아요. 건반을 누르면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아빠가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다니던 음반회사가 망해 실직한 뒤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악기사를 차렸어요. 주로 피아노, 현악기를 취급하는 악기사였죠. 기존에 있는 악기사를 인수받은 거여서 리모델링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가게에 작은 방을 만들어 그곳에 피아노 하나를 두었죠. 설이나, 여기서 뭐든 연습해라. 여기는 아빠 가게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때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교를 하면 아빠 가게로 가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마다 힘이 되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엄마지만 엄마는 저 때문에 피아노에 대해 공부하고 그걸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늘 저의 연주를 피드백해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객관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이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그런 조언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탄하게 학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 타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올인 헌신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때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기 연주회였어요. 당시 저는 독주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거의 후반부였어요. 매번 그렇지만 저는 연주를 앞두고 긴장하고 조금 예민했죠.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 피아노 앞에 앉았죠.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악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그날 연주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리듬도 속도도 감정도 정말 완벽했어요. 흠잡을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연주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러 갔어요. 모두 제 연주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설이나, 오늘 연주 너무 좋았다. 특히 난 그때 감정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역시 수석은 다르다. 교수님이 예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야, 그래도 공부까지 잘하는 건 아니지. 너 이대로 임용 볼 거야? 아니면 대학원? 글쎄요, 아직 더 공부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학과 사람들이 저에게는 뭐가 어울리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그때 저와 친한 선배가 뒤풀이 장소로 들어왔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요. 선배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써 다들 한잔했는데. 그런데 누구세요? 아, 오늘 공연 본 친구. 고등학교 친구야. 우리 학교 다녀. 옆에 의대 졸업반. 와, 선배가 의대 사람도 다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라니까. 선배, 이 친구 잠깐만 여기 앉았다 가도 되죠? 잠깐? 아주 오래 계셔도 됩니다. 술이랑 다 편하게 드세요. 선배를 따라온 친구는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별다른 말도 안 했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잘 보니 애초에 음악 이야기를 하는 저희 틈에 낄 정도로 조예가 깊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무리해서 빠져나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선배 친구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저희끼리 아는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으시죠? 아, 아니에요. 저도 음악 좋아해요. 오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쑥스럽게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연주였어요. 솔직히 전공자분들보다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 희노애락이 느껴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공연하면 또 오세요. 혹시 졸업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바로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경험도 무시 못하잖아요. 더 공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유학이겠죠? 욕심을 부리자면 그렇겠죠. 제 말에 선배 친구는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조금 아쉬워서요. 뭐가요? 사실 그 전부터 호철이가 공연 보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 전이라면 언제요? 예과 때도 그랬고 늘 오라고 했어요. 연주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부할 거라고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하는 중이에요. 왜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를요? 우리요, 우리.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연주하시는 모습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밖에 시간이 없네요. 제가 너무 늦게 보러 온 탓이죠. 저는 술도 마시지 않은 남자가 주정을 부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가게로 들어갔죠.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가방을 챙겨온 모습에 선배 친구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뭐예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잘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며 서둘러 가자고 말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공연 시간 늦어요. 공연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인디밴드 공연이거든요. 같이 갈 사람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 음악도 들어요? 저희 엄마 닮아서요. 음악엔 편견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음악에 편견이 없으니 사람한테도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본 사람이랑 공연 보러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우뚝 섰어요.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편견이 있어도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니, 편견이 있는 사람한테도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의대와 음대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캠퍼스 커플로 불렸어요. 교수님들도 아는 분들은 다 아셨죠. 왜냐하면 저는 수석이었고 남편도 꽤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진 학생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도 기존 성적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커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 때문에 유학도 임용고시도 포기하고 잘 아는 선배의 피아노 학원에 교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돈을 모아 대출까지 껴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은 잘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 1년 정도 꾸준히 홍보하고 나니 나중엔 입소문을 타서 수강생이 넘쳤어요. 다른 교사를 뽑아야 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단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혼자 해결하고 있었어요.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저를 힘나게 했어요. 그리고 쌓이는 돈을 보니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뭐? 결혼이 하고 싶다고? 이게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야? 우리 아직 28이야. 그리고 니네 오빠 아직 레지던트 2년 차잖아. 게다가 펠로우도 경험해보고 개원한다며?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 그래, 우리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 너도 학원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결혼하려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라던데. 그래, 앞으로 개원도 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결혼 이야기 꺼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내가 모은 돈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나도 오빠한테 부담 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야, 왜 그걸 다 네 돈으로 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니네 오빠도 써야지.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 몇 천씩 깨진다고.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는 결혼이잖아. 너만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런데 왜 네 돈만 쓸 생각을 해? 그래도 난 이미 내 학원 있잖아. 이제 크게 들어갈 데도 없고. 네 말대로 오빠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나 이번 주에 오빠 하루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도 결혼하면 집에 들어올 때라도 볼 것 아니야. 옆에서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헌신적이었니? 전에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군대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고 해바라기 될 것 같아서 헤어졌잖아. 그랬더니가 갑자기 왜 그래? 맞아, 너 엄청 변했어.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싸들고 찾아가질 않나. 그것도 고작 한두 시간 보러 말이야. 너는 필기 공부할 것도 없는데 옆에서 책 읽는다고 도서관 따라다니고. 그 시간에 실기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야, 그것만 그래? 기숙사 안 들어오고 맨날 쟤네 오빠 사는 고시원 들어가서 쪽잠 자는 거 깨워주고, 집에 있는 반찬 덜어다가 가져다주고, 부모님 챙겨 먹는 영양제며 홍삼도 갖다 바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리다 난리야. 지금은 안 그러지? 야, 그럼 맨날 싸구려 햄에다 밥, 김에다 밥 먹는 걸 어쩌니?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내가 사서 주지.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 그때만 돈이 없었어? 너 선배 학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땐 학원 차리려고 돈 모은다고 그랬지. 정말 너희 부모님이 보살이셔, 보살이야. 너희 부모님은 니네 오빠 싫어하진 않으시니? 나라면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진 않으셔. 뭐 얼마 전에 유학 안 간 진짜 이유가 오빠 때문이라는 거 알았을 땐 좀 충격받으시긴 했지. 그걸 이제서 하셨어? 그동안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말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말해야지. 안 그래? 그러게. 비밀로 한다는 건 네가 찜찜하다는 걸 아는 거다. 아이 참,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싫어? 왜 자꾸 트집만 잡아. 우리는 네가 변한 게 이상해. 그렇게 피아노만 고집하던 애가 꿈도 포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니네 오빠한테 맞추잖아. 지금에서야 맞는 짝을 만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계속하지. 말이라도 못하면. 아무튼 절대 네 돈으로만 결혼식 하지 마. 나는 완전 반대야. 그러면 나 네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할 거야. 차라리 니네 오빠 집에다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 돈은 내가 말해서 우리 오빠 사정 다 알면서. 알지. 아버지는 수술 부작용으로 30년 전에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 주방일 하면서 사남매 키우시고, 누나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 시작했고, 형은 공부 잘하는 네 오빠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이랬고. 맞아. 그래서 누나랑 형 덕분에 오빠는 의대 갈 수 있었고,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어. 물론 매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오빠 집에 그런 이야기 못해. 오빠 의사 만들어준 것만으로 난 감사해.
열려나셨다 열려나셨어. 오빠는 너를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 요즘 세상에 너처럼 헌신하는 애가 어딨어? 게다가 네가 오빠한테 사준 옷이며 신발이며 그게 다 얼마야.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못 사줬어. 나도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 해봤자 몇 시간 했겠어. 그래서 비싼 건 못 사줬지. 야, 그래도 저번에 오빠만 낡은 노트북 쓴다고 노트북 사줬잖아.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사실 그때도 엄마한테 조금 빌려서 산 거다. 물론 지금은 갚았지만. 아, 이것도 어머니 모르시지?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해도 반대했을 거다. 그랬을까? 지금도 반대할 수도 있어. 누가 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데 좋아하겠니? 데이트할 때 니네 오빠 계산하긴 했니? 편의점에서 뭐 살 때? 길거리 음식 먹을 때도 냈고. 그래도 고시원에서 밥 먹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고시원은 내가 알기로 밥은 무료로 준다던데? 맞지? 그리고 반찬은 네가 집에서 가져온 거였을 테고. 에이, 그래도 우리 오빠 내가 해주는 걸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한다고. 그거면 됐지. 안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라도 얼굴을 봐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가 이제 4년이나 만났는데. 오빠, 4년이면 결혼하기에 조금 늦은 거라는 말도 있어. 누가 그래. 연애도 너무 길면 안 좋대. 그러니까 하자. 우리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매일 얼굴도 볼 수 있고, 내가 속옷이랑 옷 병원까지 가져다 주기도 편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 나랑 정 결혼하기 싫으면 본가에라도 들어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왜 따로 살아?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 집보다 고시원이 더 편해. 그럼 나랑 살든지. 계속 왜 그래? 어디서 뭘 본 거야? 뭐 안 봤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건데? 나 모아놓은 돈 있어. 나는 절대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나 무시해? 나 이래봬도 원장이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 나 혼자 해결하고 있다고. 쏠쏠하게 모아놨으니까 그런 건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은 자꾸 결혼을 미루려고 했어요. 개헌할 때까지만 기다려. 그걸 언제 기다려. 그냥 내 돈으로 일단 하자. 나중에 오빠가 개원하고 갚으면 되지. 나 매일매일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결혼하자.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합리적으로 준비하자. 응? 결국 남편은 저에게 졌어요. 저는 고시원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과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자. 어른들한테 도움 받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아? 넉넉하진 않아. 그래서 적금 깨서 투룸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내고 결혼식은 예쁘고 화려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일 저렴한 데에서 하자. 웨딩 촬영은 우리가 셀프로 해. 결과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면 돈도 절약되고 더 추억으로 기억하지 않겠어? 그래도 드레스랑 턱시도는 빌려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인터넷에서 5만 원짜리 드레스 봤어. 턱시도도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일단 중고로 알아보자. 그리고 6월 상품이나 신혼부부 할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면 될 거야. 나머지 필요한 건 천양마켓 같은 데서 사지 뭐. 어차피 그런 건 평생 쓸 것도 아닌데 비싸게 살 게 뭐 있어.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개헌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 난 그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지금도 봐. 우리 몇 주 만에 만난 거야. 그것도 내가 결혼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해서 오빠가 겨우 시간 내서 만난 거라고. 오빠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
솔직히 우리가 4년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과연 만난 날만 따졌을 때 몇 년이나 될까? 오빠는 지금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싫다기보다는 더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 돈으로 하는 게 불편하진 않지? 불편하지. 미안하고 괴롭지. 내가 지금 개원 때문에 묶어둔 돈을 깨야 하나 이 생각도 해. 아니 오빠 그럴 필요 없어. 결혼은 내 힘으로 할게.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정 오빠가 마음이 불편하면 개원하고 갚으면 돼. 물론 그때는 이미 오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오빠 돈이겠지만 저는 속상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가며 노력했죠. 웨딩드레스도 그렇고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비싼 금액부터 시작해서 슬슬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안 도와주신대? 뭘 도와줘? 우리 결혼하는데 안 보태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보태줘? 우리 약속했잖아.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와줄 수도 있잖아. 요새 악기사가 많이 안 좋아서 여쭤보기가 좀 그래. 악기사가 말이 악기사지. 요새 누가 악기를 친다고 업종을 좀 바꿔보시라 그래. 뭐? 봤잖아. 요새 누가 악기를 배워. 누가 악기를 돈 주고 사. 진짜 몇 안 될걸. 그리고 사도 구닥다리 같은 데서 안 사지. 요새 인터넷에서 더 다양하게 팔 텐데. 아, 어플도 있더라. 악기 어플. 휴대폰 하나로 여러 악기 소리 내던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잖아. 가게 자체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스러워.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업종을 바꿔보라고 그래. 게임도 좋겠다. 나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음악을 한다기보다 교육자지. 가르치는 거잖아. 뭐 음악은 음악이니까 허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언제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내가 그랬나?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리고 저번에 피아노방 하나 만든다고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집에 피아노 들이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어차피 치면 층간소음밖에 더 되겠어. 그냥 피아노는 학원에서 쳐.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히 있고. 조용히 있으라니? 사실 이제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너 밥 먹을 때나 어디서 음악 트는 거 좀 시끄럽고 신경 쓰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무래도 편히 쉬려면 소음이 없는 게 낫잖아. 가뜩이나 병원에서 소음 많이 드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살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서운하고 찜찜했지만 병원에서 고되게 일하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집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물품도 두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 저는 저의 즐거움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니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특히 남편의 누나인 형님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저를 무척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형님과 아주버님은 번갈아 가며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라고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학원 엄청 잘 된다며. 그리고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더만. 그럼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동생 개원을 못 시켜줘? 너 그 돈 허튼 데 쓰니? 주식이나 도박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니에요. 학원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한 점 없이 버는 거죠. 그리고 작곡도 빵 떠야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저작권료도 얼마 안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실버 버튼은 받았다면서요.
이제 곧 골드버튼 아닌가? 그런데 얼마 못 받는다고? 에이, 거짓말. 그냥 우리 동생 개원해주기 싫구나? 그게 왜 싫어? 우리 동생이 개원하면 네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저 싫다고 안 했어요. 저도 여유가 있으면 개원해주고도 남았죠. 이유 좀 더 내줬죠. 정말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니네 집에 땅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그 땅 팔아서 개원해주면 되지. 그 땅도 영양가가 없는 땅이라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다들 처가에서 개원해준다는데 우리 동생은 처가를 참 잘못 만났네. 우리가 제 의대 보낸다고 얼마나 있었는지 재수씨도 들어서 잘 알죠? 나중에 크게 갚아요. 우리 덕분에 재수가 의사 남편 얻은 거니까 크게 갚아야 돼요. 알죠? 그래,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의대 갔으니 배로 갚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개원시켜. 이러다 내 목 빠지겠다. 저는 이런 말을 결혼 생활 6년 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와 아주버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자기 계획대로 펠로우 4년 동안 경험을 다진 남편은 드디어 돈을 모았는지 개원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여기 서류도 다 챙겨왔어. 나는 작성했으니까 너만 작성하면 돼. 아니 오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갑자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영양가가 없다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비웃었죠. 지금 밤이야. 술 안 피우지 말고 저거 다 치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작성해. 지금 바로. 오빠, 시끄러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설인아.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 되는 거야. 처가에 뭐?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아니,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넌 무식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니? 내 주변에 결혼한 선배 중에 개원할 때 처가에서 도움 안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니네 집처럼 주머니 닫고 모르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인턴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겨우 개원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니? 부끄러웠다고? 그래, 부끄러웠어. 선배들이 나보고 처가에서 뭐 해줬냐고, 얼마나 보태줬냐고 묻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어떤 선배는 그 말까지 했어. 나보고 순진하대. 순진하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진짜 내가 부끄럽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난 분명 기회도 줬어. 장인어른한테 땅 팔 생각 없냐고. 땅 팔아서 나한테 투자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투자할 가치도 없는 그 쓰레기 같은 땅 죽어도 안 팔려고 하더라.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자기 꿈이자 신념이래. 꿈? 신념? 그런 실용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은 꿈이랑 신념은 갖다 버리라고 해.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까 니네 집이 아직도 가난한 거야.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 아니, 너희 집 가난해.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상이면 낭만에 목매달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가족이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대학 시절부터 우리가 살기 전까지 오빠 혼자 고시원에 살 때 반찬이며 필요한 거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고 밥 먹으러 와라, 같이 먹자 매번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사준 옷, 신발, 가방. 온전히 내가 사준 적도 있지만 어릴 땐 부모님이 준 용돈이나 돈 더 달라고 해서 사준 적도 많아. 그 옷들, 신발, 가방 때문에 너 솔직히 덜 쪽팔렸잖아. 그거 고마워했잖아. 뭐? 덜 쪽팔려 해? 그럼 내가 전에는 내 옷 입고 쪽팔려 했단 소리야? 그럼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느꼈다고. 네가 내가 사준 것들 입고 신고 하면서 당당해하는 거 내가 다 느꼈어. 눈빛부터 달라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아주 소설을 써라. 육감이 대단하신가 봐. 그리고 우리가 신혼생활 시작했던 그 집,
보증금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일부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어. 월세 내준 적도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 우리 집이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나랑 지금 장난하니? 내가 너 때문에 유학도 포기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저를 비웃었어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그거 다 해서 얼마나 한다고. 내가 개원하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몇 배는 더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유학을 포기해? 누가 그러랬어? 내가 유학 포기해달랬어? 했잖아.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유학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그것도 잊었어? 아, 시끄러워.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혼해. 저 정신없는 케이크 좀 치우고 빨리 여기에 도장 찍어.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다가 이내 안방에서 제 도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줬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뒤 저는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익숙하게 2층에 올라가 개원 준비가 한창인 병원 문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서. 전 남편이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저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화분을 건넸죠. 저주를 의미하는 검은 튤립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전 남편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에게 따지듯 묻더군요. 저는 병원을 둘러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리모델링도 다 했고 직원도 다 뽑았겠네? 내일 개원이니까. 그치?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철저한 사람인 거 알잖아. 이미 2주 전에 개원 준비 끝났어. 지금은 청소하러 온 거고. 첫 병원이라 그런지 애착이 강하네. 다행이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도 되려나?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겁나네. 내가 왜 쓰러져? 개원이 코앞인데. 오빠는 없이 살아서 그런지 참 돈에 약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의 월세인데 그걸 속더라? 뭐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조남도 몰라? 버젓이 우리 아빠 이름이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그걸 의심도 안 했다며. 아니면 이혼했다고 필요없는 정보는 지운 거야? 실용적으로? 비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그리고 증여받아서 이제 곧 내 건물이고. 뭐? 어때? 전부인 건물에서 장사하는 소감이. 나는 엄청 설레는데. 거짓말 마. 너희 아빠가 건물이 어딨어?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네가 개헌하기 전에 우리 아빠한테 가진 땅 팔아서 투자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땅이 없었어. 오빠는 가끔 보면 참 멍청한 것 같아. 나한테 저기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도 했으면서 그 땅이 그 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장인어른 가진 땅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 땅을 파내만해 할 수가 있지? 그 땅이 이번에 새 아파트 들어선 그 땅이라고? 맞아. 그것도 3년 전에 이미 팔렸어. 보상도 두둑히 받았지. 들으면 놀랄걸? 그 엄청난 돈으로 이 건물도 사고 다른 건물도 사고. 그래도 돈이 남더라. 거짓말하지 마. 집도 그대로고 차도 바꾸지 않고 행색도 그대로인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건물이 우리 아빠 소유인 건 사실이야. 당장이라도 계약서 확인해보지 그래. 우리 아빠 이름이 적혀있을 텐데. 전 남편은 원장실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살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제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튤립을 원장실 책상에 두었죠. 전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도 위치는 전에 건물이 더 낫지. 오빠 원래 여기서 개헌할 생각 없었잖아. 누가 돈 더 주고 계약했다 그랬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정말 위치는 좋더라.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고 밑에 약국도 있고 병원 자리로는 제격이더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 들어선다는 말 못 들었어? 너 진짜 나랑 장난해? 덕분에 좋은 자리 얻었어.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른 것 같더라. 벌써 수강한다는 사람들 전화와. 누구야? 누구랑 짠 건데? 적은 늘 가까이에 있잖아. 나도 그랬듯이. 뭐? 내 선배 호철 오빠. 그 오빠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게 왜 그때 생각나는지.
요새 선배 자주 만나지 않았어? 부동산에 대해 오빠가 자문도 구했잖아. 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오빠잖아. 괴업한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헌신한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하지 않나. 안 그래? 전 남편이 화를 참을 수 없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물 흐르듯 넘길 수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면서 전 남편의 지인을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 중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배를 써먹었어요. 미끼는 이미 던져져 있었죠. 이미 전 남편이 선배에게 부동산에 대해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계약한 건물을 알게 되었고 돈을 더 주고 계약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2호점을 낸 뒤에 선배에게 저희 아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전 남편에게 던져보라고 했죠. 그러자 개원이 급한 전 남편이 덜컥 물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증금과 월세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을 거라고 선배가 말했는데 우습게도 계약을 하러 왔더군요. 계약은 저희 아빠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 없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빠 조남 석자가 있는데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장인어른 조남도 몰랐나 봐요. 씁쓸하게도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내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할지 각오해. 인터넷에 나온 건물주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할 거니까. 그런데도 한번 버티나 보자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어딜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왜 못 가? 그냥 빼면 되지.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었구나? 우리가 월세가 저렴한 데엔 이유가 있어. 위약금 못 봤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죠. 저는 절망한 전 남편 앞에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일단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인상될 거야. 그렇게 많이는 안 올려. 그간 종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은 올리긴 할 거야. 천천히. 계약 기간 안에.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주차장 사용이 잦을 것 같은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로 사용료 내줬으면 쉽네? 너 꼭 이래야겠어? 이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지금 오빠가 사는 원룸 있지? 거기도 내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방 좀 빼줬으면 좋겠네? 그게 어떻게 네 건물이야? 아주 세상 모든 건물이 네 거라고 하지? 정말 못 믿네? 제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네 건물이었는데? 오빠가 살기 전부터. 오빠 버름 전에 들어왔지. 내가 이혼하고 직후에 샀어. 네가 무슨 돈으로? 사실 나 돈 많아. 학원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작곡한 음악 올리는 유튜브도 골드 버튼 받았어. 그리고 오빠가 프로필에 등록한 음악 그 발라드 내가 작곡한 거야. 몇 주째 일이라 쏠쏠하게 받아. 정말이야? 몰랐지. 이제껏 네가 당연하게 쓴 돈이 어떤 돈인지. 그럼 개업은 왜 안 해줬는데? 그건 네 탓이야. 왜? 네가 날 시댁에서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구해줬으면 이제껏 그랬듯 개헌해줬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위자료 소송 다시 하자. 오빠가 분명 그랬잖아. 개헌하면 갚는다고. 그 말이 이제 생각났어. 그렇게 말한 뒤에 저는 병원을 떠났고 멀리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은 개헌을 미루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었지만 위약금 문제 때문에 결국 제 건물에서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갑질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에선 생각보다 빨리 나갔고 그렇게 싫다던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다시 진행되었고 제가 승소했어요. 저는 이제껏 호구처럼 퍼준 걸 조금이라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눈이 돌아서 인사불성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 뱉어보라고 다 해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선은 지키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